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환율 불안 정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유가도 $100 이상을 전망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을 넘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런 분위기에 물가 문제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물가 문제 이상으로 사실상 수습 불가 수준에 들어선 우리 부채 문제가 다시 급속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진짜 매우 큰데요. 근데 지금 이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채무자, 금융사 위주로만 조명을 받고 있는데 계속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폭탄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아마 평상시에는 깊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대출에 있어서 보증이라는 이 부분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증이라는 건 원래 이런 의미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돈 안 떼먹고 충분히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3자인 다른 사람이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3자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에다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채무자의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그걸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그 돈을 못 갚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 보증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 보증이라는 게 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보증이라는 게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여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기보다는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마치 지원금처럼 그리고 마치 돈 빌릴 때 거치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의 원래 의미처럼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거 내가 보증할게 같은 이런 보증이 아니라 일단 빌려줘라,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증이 남발되는 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그 포인트예요. 이게 그냥 들으면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같은 말 같지만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예전에는 개인이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리려면은 연대보증을 서주는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보다 보증인을 구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당장 돈이 필요한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나 속마음이 뭔지까지는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을 서줬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닌데 내 재산으로 남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인들이 대부분 가족들이나 거절 잘 못하는 지인들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억지로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거라 믿고 보증을 서준 거지 처음부터 내가 갚아줄 생각을 먼저 하고 보증을 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서 한 사람의 경제적 붕괴가 보증을 서준 다른 사람의 연쇄적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후에 결국은 이런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연대보증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지금은 일상에서 이 보증인이라는 말을 흔히 듣기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전문화된 보증기관들이 금융사의 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증이 점점 전문화되면서 많은 효과는 있었습니다. 원래 대출 받는 것보다 보증인을 찾는 게 더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금융 문턱이 낮아지고 접근성도 올라가고요. 대출 받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 이거죠. 네. 보증기관을 통해서 신용이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대출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기업에게는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과거에 보증인 구하러 다닐 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보증이 수월해지는 금융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보증이라는 부분은 물론 일정 조건은 충족돼야 되겠지만 보증은 이제 보증료만 내면 해결이 되는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닌 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보증기관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대신 책임을 지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일정하게 발생하는 보험 사고를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통해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그런 보험회사처럼 보증사고도 그렇게 대응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화재 보험회사에서 평상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많이 터진다면 그럼 그때 그 보험사는 버틸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네, 지금 그런 일들이 보증기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동안 우리가 은행이나 이금융권의 부실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보증기관들의 부실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화되는 와중에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건전성 문제가 급격하게 불거지게 됐고
그러니 이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위탁보증을 대거 서주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계속 낼 수 있게 됐고, 결국은 이제 와서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갚게 되니까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기금이 현재 본격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위험을 키우게 된 겁니다. 현재 금융사들이 보증기금한테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하는 이 보증 부실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긴급하게 추진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부실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기준으로 11.5%를 기록했고요. 이게 올해 말에는 24%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당시 소상공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심사를 간략화했고, 당연히 심사가 간략해진 만큼 좋게 말하면 간략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심사가 허술해진 만큼 그만큼 부실률도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보증을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거 내가 보증할게 같은 이런 보증이 아니라 일단 빌려줘라,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질 거니까 같은 이런 보증의 의미로 변질된 보증이 지금 남발된 거예요. 못 갚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증을 더 많이 서준 거네요. 그쵸. 여기에 지금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앞에서 말한 신용보증기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이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담보력이 약한 지역의 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해준 대출 보증은 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재보증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준 대출에서 대위 변제율이 3%가 넘게 치솟으면서 앞서 말한 이 신용보증재단의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자본이 작년에 40% 가까이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대위 변제하는데 돈 부족하다고 기재부한테 부족한 돈 좀 충당해달라고 추가 예산으로 재원 요청하고 시끌시끌한 상황이에요. 참고로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부실 위기에 대처한다고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고요.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채무자한테 이미 보증 다 서주고는 이제 모니터링 강화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난달 17일에 국회 양정숙 의원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율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15라고 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인 최저신용자들한테 2천만원 한도로 연금리 15.9%에 3년에서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이 햇살론 15의 대위 변제율이 21.3%가 나왔다는 거예요. 21%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려준 돈의 20% 이상을 지금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햇살론 15 상품 중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고목으로 몰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에서 취약계층 대상자들한테 당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100만원 빌려주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연체율이 11.7%인 걸로 집계가 돼서 매달 몇천원 수준의 이자조차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갚을 걸 생각하고 빌린다기보다는 당장 한 푼이 급한데 빌려준다니까 일단 빌리고 보자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거죠. 이게 사실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빚을 못 갚는 사람한테 빚만 늘리게 하면서 일을 자꾸 키우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업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경기 침체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PCBO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니까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한테 이 PCBO를 발행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이 채권에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위기가 심각한 건설사들하고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알려진 석유화학기업들 위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이 PCBO 발행이 대폭 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손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당장 태영건설에 해준 보증만 보더라도 작년 2월에 태영이 발행한 PCBO가 태영이 기업회생 절차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대표적인 주택보증기관인 허그의 부실 가속화도 이미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허그는 지난 2022년에만 4,087억 원의 순손실을 본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3조 8,598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은 자금 수혜를 통해서 지금 메워나가고 있는데요. 당장 지난달에도 4조 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증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봐야 할 사실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정책 보증기관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보증을 급격하게 더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틀 전 지난 15일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리츠나 펀드 등에 출자한다든지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자 보증을 더 확대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PF사업장 특례 보증이라는 걸 또 도입해서 건설사들한테 보증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대출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PF 보증을 추가적으로 더 늘려주는 식으로 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증 책임이 이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보증을 확대할까 싶네요. 그쵸. 기업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차원에서의 보증은 사실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당장 건설사 살리자고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나중에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할 돈을 보증만 늘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인 겁니다. 아니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누차 강조하지만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신용, 즉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융에 신뢰를 강화시켜줘야 할 보증기관이 아무리 민생 안정인이 하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해지게 되면 그때는 보증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게 돼버려서 금융시장과 그 시장을 지탱하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그럼 없는 사람은 돈도 빌리면 안 되고 죽으란 말이냐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혹 아니 없으니까 지원하는 거고 보증기관에서 억지로라도 보증을 해주니까 돈 빌려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안 그래도 빚에 떠밀려 있는 사람들한테 빚을 더 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빌리면 당장이야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갚을 수 없는 돈을 자꾸 빌려줘봐야 그 사람들을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이 키운 부실 부채는 다른 사람들의 대출이자를 상승시키고 또 진짜 돈을 빌려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뺏어버리는 그런 피해를 키운단 말이에요. 못 갚는 사람들한테 대출해줘서 순간을 넘길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수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놀러가고 지할 거 다 하면서 부채만 늘린 저신용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실 채무자라고 다 똑같은 부실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철저히 분류해서 그거에 맞게 대출이 아닌 정책적으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해 나가는 게 나중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른 모두를 위해서라도 그게 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을 못 갚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빌려준다고 해서 그게 돕는 건 절대 아니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그 보증기관이 현재 부실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뜨문뜨문 형식적인 수준에서 기사가 나오고는 있는데 금융에 있어서 보증을 해주는 보증기관이 부실해진다는 건 절대 가볍게 여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